안녕하세요. 오늘도 맑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토닥토닥.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꿀잠 주무시라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 시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아들 하나가 있었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부자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길렀더니 너무 유약하게 자라 부자는 날로 근심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나약한 아들에게 지혜로운 짝을 만들어주고 싶은 바람이 있었지요. 어찌하면 아들에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짝지어줄 수 있으려나? 하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부자는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리 2대와 쌀 2대를 가지고 할머니와 같이 한 달 동안 사는 처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서둘러 방을 붙이고는 처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처자들이 그 방을 보고 시험을 봤지만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다들 나가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먼저 한 처자는 할머니, 한 달 동안 보리 2대와 쌀 2대를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 먼저 배불리 먹고 식량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굶으려고 합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자는 식량을 다 소비하고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쫄쫄 굶었지만 결국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나갔답니다. 그리고 다른 처자는 할머니, 저는 죽을 끓여서 최대한 한 달 동안 나누어 먹으려고 한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한 달 동안 죽만 먹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처자는 보리 2대와 쌀 2대를 정확하게 90등분으로 나누어 한 끼당 하나만 먹었지만 결국 하나의 양이 너무 적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식량만 축내고 떠나버리는 처자도 있었지요. 그렇게 한동안 며느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부자는 몹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넌마을 가난한 집 처자가 부자의 집에 며느리 시험을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는 다른 처자들과 달리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의아해하며 그 처자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한 처자는 할머니와 같이 밥을 한 솥 가득히 짓더니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따끈한 밥을 지어왔답니다. 얼른 저와 함께 식사하세요. 할머니는 처자의 행동이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쿠,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식량이 턱없이 부족할 터인데 어찌 처자는 이 많은 밥을 다 지은 것이오? 그러자 처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릴 적부터 무척 가난한 살림에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제가 못할 일이 없으니 할머니께서는 마을에 나가 일감만 구해다 주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처자에게 바느질 등 여러 일감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처자의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바느질은 물론이고 길쌈, 빨래 등 할머니가 일감을 구해오는 대로 척척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그렇게 처자가 쉬지 않고 밤늦도록 일을 한 덕분에 많은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품삯을 받으니 일한 만큼 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지요.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부자는 약속한 한 달이 되자 처자를 찾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자의 생각과는 달리 집안에는 쌀과 땔감이 그득하게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자는 부지런하고 영특한 처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처자를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켰고 부잣집의 며느리가 된 처자는 집안 재산을 더 잘 관리하여 번성시키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붉은 구슬, 파란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우와 욕심이 많고 성질이 고약한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형제의 부모님이 연로해져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자 못된 형은 남은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아운의 가족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착한 동생은 아무런 불평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흉년이 들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진 아우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올해는 흉년이 몹시 심해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곡식이 있으면 좀 구워주십시오. 흉년이 심한데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식구들도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 너에게 구워질 곡식 따윈 없으니 썩 돌아가거라. 하며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차지한 형은 식량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동생을 모른 척 했지요. 형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아우는 길 한복판에 자라난 수수 이삭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 흉년에 수수 이삭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우는 수수 이삭을 집으로 가지고 와 그것을 쪄서 가족들과 나눠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차피 수수 이삭을 나눠 먹어봤자 얼마 안 가서 금세 허기가 질 텐데 차라리 수수떡을 만들어서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수수떡을 만들어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우는 부지런히 수수떡을 만든 후에 시장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요? 힘이 든 아우는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 아래는 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아이쿠 젊은이,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도저히 움직일 힘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는 거라네. 아우는 문득 할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팔려던 수수떡 모두를 할머니에게 주었지요. 떡을 맛있게 먹고 기운을 차린 할머니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덕분에 아주 맛있는 수수떡을 먹었네 그려. 나도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말이지. 옳거니 옳거니. 저기 저 산꼭대기가 보이나?
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 밑을 한번 봐보게나. 거기에 붉은 구슬과 파란 구슬이 있을 걸세. 두 개의 구슬 중에 파란 구슬만 가져가서 던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대신 꼭 파란 구슬만 가져가야 하네. 이렇게 할머니는 신신당부를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우는 할머니의 말대로 서둘러 산꼭대기로 향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이르니 할머니 말대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 밑을 파보니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붉은 구슬과 파란 구슬이 있었지요. 아우는 파란 구슬만 집어든 채 붉은 구슬은 그대로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한 아우는 할머니의 말대로 마당에다 파란 구슬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구슬을 계속해서 던졌더니 황소가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우는 그 황소들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지요. 마음씨 착한 아우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형이 다짜고짜 아우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우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얼마 전엔 먹을 것이 없다며 내게 곡식을 얻으러 오지 않았느냐? 어찌 그새 이리 큰 부자가 된 것이야? 아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형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단숨에 산꼭대기로 달려갔지요. 정말 아우의 말대로 산꼭대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나무 밑을 파보자 붉은 구슬과 파란 구슬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정말 아우의 말대로 구슬이 두 개나 있네. 신이 난 형은 파란 구슬만 가져가야 한다는 아우의 말을 무시한 채 붉은 구슬도 집어들었습니다. 파란 구슬에서 좋은 것이 나왔으니 붉은 구슬에서는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형은 마당에다 파란 구슬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황소가 나왔습니다. 황소가 나오자 형은 부자가 될 생각에 기분이 몹시 좋아졌습니다. 파란 구슬에선 황소가 나왔으니 붉은 구슬에선 얼마나 더 좋은 게 나올까? 신이 난 형이 이어서 붉은 구슬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붉은 구슬에서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오더니 방금 나온 황소를 잡아먹고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붉은 구슬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형을 잡아먹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봉사의 예지. 조선시대 중기의 어느 작은 마을에 점쟁이가 한 명 살았습니다. 점쟁이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앞날을 내다보는 뛰어난 예지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척하면 척인 쪽집게 점쟁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딱 한 번 자신의 앞날을 점쳐본 적이 있는데 자신이 죽고 구대에 이르면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살아있다면 어느 정도 재앙을 막는 게 가능하겠지만 1대를 30년 정도로 잡아도 무려 240년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자신이 죽고 나면 전혀 손쓸 방법이 없어 점쟁이는 그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국리 끝에 방법을 발견하고 미리 글자를 썼는데 그게 바로 당하직행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에게 그 글자가 들어있는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소중히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일족 대대로 꼭 전해야 할 것이다. 라며 유언을 남기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아들은 처음에는 몹시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인지라 자신도 늙어 죽게 되자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전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그 편지는 계속해서 일족에게 대물림되었고 마침내 240년 뒤에 점쟁이가 우려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9대 후손이 친구 중 한 명의 역적 모의를 하다가 발각당했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9대 후손도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외아들이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8대 후손 부부는 땅을 치며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아이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다니. 서방님, 이를 정말 어찌하면 좋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역적모이라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서럽게 울어대던 부부는 문득 일족 대대로 내려오는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형조 판서에게 이 편지를 전해 도움을 청해보기로 하고 형조 판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편지를 받은 형조 판서는 영문을 몰라 8대 후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날이 이 편지는 저희 집안 일족 대대로 내려오는 편지입니다. 집안 조상님께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으로 죽을 위기에 자식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부부는 지혜가 부족하여 도저히 그 큰 뜻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나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판서가 편지를 뜯어보니 당하직행이라는 글자뿐이었습니다. 판서는 이 글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당하직행.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집 아래로 당장 내려가라는 뜻인데 당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던 판서는 문득 아내와 자식, 손주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판서 일가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들보 기둥이 조금씩 낡아 아슬아슬 하던 차에 조금만 늦게 피신했더라면 분명 가족들이 크게 다쳤을 뻔한 것이지요. 판서는 무사히 피신한 것에 대한 안도한 후에 점쟁이 봉사가 남긴 또 하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대와 가족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그대도 나의 은혜에 보답하여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어떻겠소? 라는 글이었지요. 판서는 편지를 읽은 후에 왕을 찾아가 문제의 역모 사건을 재수사하자며 청원했습니다. 그렇게 역모 사건은 재수사를 하게 되었고 재수사 결과 점쟁이 봉사의 9대 후손은 이 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누명을 썼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그렇게 9대 후손은 무사히 풀려났고 자신을 살려준 판사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날이, 날이 덕택에 제가 누명을 벗고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답을 드려야 할런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날이 덕분입니다. 허허허, 자네가 누명을 벗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덕이 아니라 그대의 조상이 미리 이를 알아서 모두가 무사한 것이니 앞으로는 조심하며 살게나. 라며 당부했습니다. 그 뒤론 아무런 일도 없이 점자행이 봉사의 일족은 대대손손 번창했다고 합니다. 거인을 물리친 효자. 옛날 어느 고을에 나무꾼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집채만한 거인이 나타나 나무꾼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고 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꾼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와 아들은 아버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많이 늦으시는구나. 이렇게 늦는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들어오시겠죠. 그러나 늦은 밤이 되도록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된 아내와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대체 이 양반이 어디 있는 것이야. 날은 깜깜해 앞이 잘 보이지는 않고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아무래도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제가 다시 아버지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아들은 서둘러 아버지를 찾으러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산속을 헤매었지만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었지요. 그동안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며칠을 헤맸더니 아들은 지칠 대로 지쳐 어느 나무 아래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아들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효성이 가득하여 아버지를 찾을 방도를 알려줄 테니 잘 새겨 듣거라. 빈대 한 말과 벼룩 한 말과 바늘 한 말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찾거라. 참으로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에서 깨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빈대와 벼룩과 바늘을 각각 한 말씩 준비해 가지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도중 작은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큰 광이 하나 있었는데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집채만한 몸짓의 거인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채만한 커다란 거인을 보고 깜짝 놀란 아들은 얼른 벼룩 한 마를 방에다 풀어놓고는 벽장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윽고 방으로 들어온 거인은 피곤하다며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나 벼룩 때문에 몸이 간지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투덜거렸지요.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거인은 마루로 나가서 누웠습니다. 이때 아들이 몰래 벽장에서 나와 빈대 한 마를 또 풀어놓았지요. 아니, 오늘 왜 이런 것이지? 몸이 너무 간지러워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거인은 또 투덜거리며 이번에는 마당가 숲에 가서 누웠습니다. 이때 아들이 숨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바늘 한 마를 풀어놓았습니다.
거참, 오늘 이상한 날이구나. 이번엔 몸이 가렵도 못해 따갑잖아. 여기서도 잠을 잘 수가 없네. 거인은 따갑다고 투덜대더니 이번에는 소뚜껑을 열고 솥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옳거니 이제 됐다. 바로 지금이야. 하고는 커다란 바위돌을 들고 와서 소뚜껑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아궁이에다 장작불을 지폈지요. 이렇게 집채만한 거인은 그만 솥 안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아들은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있던 광에는 무엇이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이 광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거인이 자물쇠로 꽁꽁 잠그는 곳일까? 아들은 돌덩이를 들어 광문을 부수어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광 속에는 아버지와 여러 사람들이 새깃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아버지를 찾아 몇 날 며칠을 산속을 찾아 헤맸습니다요.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고 광 속에 쌓여있던 온갖 보물들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효심 가득한 아들은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당부를 잊지 않았고 지혜를 발휘해 아버지도 구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꿀 강아지. 옛날 깊은 산골에 강아지 한 마리와 늙은 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깊은 산속에서 꿀을 따서 그걸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날도 사내는 꿀을 따서 팔기 위해 산 아래 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큰 마을을 향해 한참을 걸어가던 중에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사내가 든 꿀단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지금 나라에서 꿀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걸 몰랐수? 그렇게 꿀단지를 들고 다니면 안 될 터인데. 그 말을 들은 사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쿠 영감님,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깊은 산골에 살아서 그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꿀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 꿀을 팔아야만 어머니와 아내가 먹을 음식을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아유, 듣고 보니 젊은이가 참 딱하게 됐네. 어쩔 수 없지. 마침 나도 집에서 먹을 꿀이 필요하니 내가 그 꿀을 싼 값에 사주겠네. 이렇게 물정을 잘 모르던 사내는 싼 값에 꿀을 모두 할아버지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사내를 보고는 꿀을 싼 값에 사기 위해 사기를 친 것이었지요.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꿀을 모두 판 사내는 먹을 것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꿀 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꿀 장수를 붙잡고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았지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은 꿀값이 좋아 저 작은 단지 하나가 50냥은 넘게 팔린답니다. 꿀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는 할아버지에게 속은 걸 깨닫고 화가 몹시 치밀었습니다. 이 고약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나를 속여 내가 힘들게 딴 꿀을 헐값에 가져가다니.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 없어. 이 영감탱이를 꼭 혼내주고 말겠어. 라며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사내는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강아지는
똥 대신 꿀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제법 꿀 같아 보였지요. 다음 날이 되어 사내는 강아지를 안고 자신을 속인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속은 것을 알지 못하는 척하며 꿀을 누는 꿀 강아지라며 강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허허, 정말 신기한 강아지로구려. 그 강아지를 나에게 파시오. 저번에도 말했듯이 지금 나라에서 꿀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꿀강아지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어여 파는 게 낫지. 할아버지는 몹시 신기해하며 꿀강아지를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영감님, 이 꿀강아지는 꿀을 두는 강아지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힘들게 산에서 꿀을 따지 않아도 되지요. 집에서 편히 저희 식구들이 먹을 꿀을 구할 수 있으니 절대 팔 수 없습니다요. 사내는 옳거니하며 절대 꿀 강아지를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꿀 강아지를 사려고 했으나 사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줄 테니 팔라고 졸랐고 그렇게 사내는 마지 못하는 척하며 꿀 강아지를 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나 신이 났습니다. 꿀을 누는 강아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꿀을 누는 강아지를 보여주며 꿀을 팔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해 너도 나도 꿀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곤 꿀 강아지가 꿀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집안에 있는 온갖 음식을 다 먹였습니다. 꿀 강아지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인 뒤에 서둘러 강아지를 데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기 꿀을 누는 아주 신기한 꿀 강아지가 있어. 어서들 와서 구경 좀 해보시게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며 어느새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참말입니까? 세상에 꿀을 누는 강아지가 있어요? 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꿀 강아지에게 꿀을 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강아지는 누런 똥을 한가득 누었지요. 잔뜩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는 망신만 당한 채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비로소 사내에게 속은 걸 안 할아버지는 사내를 찾아 나섰지만 깊은 산속에 사는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모르는 사내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사내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어머니와 아내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좋은 밤 되세요. 그럼 잘 자요.